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추석날 차례상에서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김서윤, 45살. 그녀의 손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위암 말기 환자를 간호하며 뼈가루가 되도록 일했던 아내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끓이고 밤 1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번 돈을 모두 쏟아부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벗겨진 것은 남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가발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드러난 건 항암 치료로 빠진 민머리가 아니었죠. 풍성하고 윤기 나는 건강한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 못된 놈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서윤의 눈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당황하는 모습을,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그리고 입꼬리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미소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년간의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의 가발을 벗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서윤의 관자놀이가 욱신욱신 쑤셨어요.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진우는 또 거실 소파에서 잤나 봅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그러고 있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서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겨우 45살인데 벌써 이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 대리운전을 3건이나 했거든요. 마지막 손님은 강남에서 일산까지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있었죠.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윤 혼자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빛에 예민해졌거든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고 했었죠. 서윤은 벽을 짚으며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손끝에 닿는 벽지가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서윤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죠.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2년 전의 내 모습과 같은 사람일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린 재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퇴근길에 전통시장에 들러 하나하나 골라 샀던 것들이었죠. 유기농 전복, 무농약 채소, 한우 사태, 하나같이 비싼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우리 진우 몸이 안 좋은데 그런 농약 범벅인 걸로 차례상 차릴 거야? 서윤은 전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전복이 8개였어요. 한 개에 10,000원씩 했습니다. 그 돈이면 서윤이 한 달치 통신비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도마 위에 전복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살을 발라내는데 손끝이 미끄러웠어요. 오른손 검지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제 식당에서 뜨거운 기름에 데웠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쉴 수는 없었죠. 서윤은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볶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2년 전이 떠올랐죠. 건강했던 그때의 진우가 말했었어요. 당신이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서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서윤이 해주는 음식마다 트집을 잡았어요. 이게 뭐야? 비린내가 나잖아. 소금간이 왜 이래? 암 환자한테 짜게 먹이려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서윤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파마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말끔하게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벌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 어머님. 죄송해요. 죽 먼저 끓이려고요. 재료는 뭘 썼어? 유기농 전복이요. 어제 시장에서 직접 골라서. 시어머니가 냄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쌀은 몇 번 씻었어? 5번 씻었어요. 손은 소독했고, 네, 알코올로 닦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너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 몸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조심 또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서윤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주걱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죠. 울음일까요? 분노일까요? 서윤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눈가를 적셨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진우만 나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서윤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쯤 차례를 지내러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어요.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들 서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죠.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동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그 안에 숨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죠. 괜찮아요. 진우 오빠만 좋아지면요. 서윤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거짓 웃음을 짓는 것조차 이제는 힘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렸어요. 시아버지 강식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72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평생 건설회사를 경영하며 수십억 대 자산을 일군 사람답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다들 왔구나. 강식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가 남편의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죠. 서윤도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강식 회장은 잠깐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서윤은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술잔을 올리는 일을 도맡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방에 둘러앉아 절을 올렸지만 서윤만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진우의 병세는 어떤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떤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서윤은 부엌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식 회장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닦으며 돌아섰죠. 아버님? 잠깐 나와보겠나? 강식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앞치마를 풀고 따라 나갔습니다. 강식 회장은 베란다로 향했죠. 그곳은 다른 식구들이 볼 수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베란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강식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수고가 많다. 강식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지 않지. 강식 회장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복잡해 보였어요. 강식 회장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손에 쥐어줬죠. 봉투가 묵직했어요. 이걸로 필요한 약이라도 사거라. 아버님, 이건. 서윤은 당황해서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식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손을 감쌌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받아두거라.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이니. 그 말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니. 서윤은 강식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강식 회장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 강식 회장이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명심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강식 회장은 베란다를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채 손안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수백만 원은 되는 금액이었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입막음용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말인가요? 용기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니. 서윤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은 재빨리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내내 강식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 용기,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말들이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진우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 서유는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픈 남편을 의심하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서유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안의 그릇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추석 3일 전이었습니다. 서유는 식당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부침개용 프라이팬 4개가 동시에 지글지글 소리를 냈죠. 하나는 부추전, 하나는 김치전, 하나는 해물전, 마지막 하나는 고기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벌써 5시간째였죠. 서윤의 오른팔이 저려왔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생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 특수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서윤 씨, 부추전 10개 더요.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지만 물 마실 틈도 없었죠. 그렇게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나오니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머리카락도, 옷도, 손도 모두 끈적거렸습니다. 서윤은 탈의실에서 간단히 물티슈로 닦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은 좀 일찍 나와줄 수 있죠? 네, 그럴게요. 서윤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루치 일당이었죠. 이 돈으로 진우의 비급여 주사 한 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미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서윤은 목도리를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는 대신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밤 11시 서윤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강남역 근처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 남자였죠. 차에 타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조심 운전하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어요. 일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여의도였어요. 회식을 마친 회사원 2명이었죠. 뒷좌석에서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만 데려다 주면 됐거든요. 세 번째 손님은 홍대였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이었어요. 친구와 싸웠는지 내내 울먹이며 전화를 했죠. 서윤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나이 때 자신도 저랬었거든요. 사랑 때문에 울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땐 진우가 서윤을 위로해줬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안아주는 포옹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괜찮아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거실 소파에 진우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은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샤워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진우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죠. 서윤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진실, 용기.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봤죠. 박소의 과장.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서윤은 진우의 직장 동료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소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죠.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투자건 성공적으로 마무리. 약속한 보수는 주말에 뵙고 드리겠습니다.
서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투자건이요. 진우가 아픈 와중에도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펀드 매니저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서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된 일이야. 진우 오빠가 의욕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살려는 의지가 강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서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기듯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서윤은 휴대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새벽 3시였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었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오늘도 일 많이 하셨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22살 대학교 3학년인 딸은 서윤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엄마, 응, 아직 안 잤구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엄마는 튼튼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혀 튼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해야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옆으로 몸을 돌렸어요.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죠. 일어나서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진우가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푸른 빛이 비쳤죠. 화면을 보니 주식 시황 차트였습니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집중해서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병색이 완연한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이었죠.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죠. 서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 가족, 시동생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까지 모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음료수를 나르고 과일을 깎고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줬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형수님, 진우 형 요즘 어때요? 시동생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서윤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형수님은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서윤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누이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 구석에서였죠. 하지만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습니다. 응, 우리 오빠. 위암 말기래. 형수가 정말 고생이 심해.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덜컹거렸죠. 시누이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형수님. 음식 맛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지금 울면 안 됐거든요. 정오가 되자 본격적으로 음복을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전, 나물, 전복죽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형수님 솜씨는 최고예요. 이 전복죽 정말 고소하네요. 하지만 그 칭찬들이 서윤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거든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죠. 진우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가 팔을 잡아줬죠. 진우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죠. 서유는 전복죽을 그릇에 담아 진우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끓인 거예요. 진우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서유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죽을 삼키더니 숟가락을 탁 소리를 내며 그릇에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맛이 어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가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해준 음식을 먹으니 암세포가 더 자라는 기분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나요? 암세포가 더 자란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죠. 진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릇을 서윤 쪽으로 밀어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린내도 나고.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미안해요. 다시 끓여올게요. 서윤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암세포가 더 자라는 기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서윤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대리운전을 하며 취객의 욕을 듣던 순간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에 데이던 기억들. 약값을 마련하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뭐였을까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가스레인지가 보였어요. 그 위에서 끓고 있던 전복죽.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죽이었죠. 서윤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죠. 아무 문제가 없는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게 독이었나 봐요. 서윤은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초췌하고 늙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이게 나일까요?
서윤은 천천히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어요.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죠. 무언가가 서윤의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희망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서윤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서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윤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일까요? 10분일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우 형, 요즘 주식은 어때요? 좀 회복됐어요? 별로예요. 손 뗀 지 오래됐죠. 진우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환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죠. 저 목소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서윤이 착각하는 걸까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켰죠.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밑이 시커멓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이게 나야.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년 전만 해도 달랐었죠. 통통한 볼에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여요라고 말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서윤은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진우와 처음 만났던 날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였죠. 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김서윤 씨 맞죠?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그 온기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 때 진우가 말했었죠. 서윤 씨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제 인생도 따뜻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윤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진우는 펀드 매니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좋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죠.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진우가 울었었어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서윤아,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그때의 진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윤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따뜻함이 식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였나요? 진우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펀드 성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집에 오면 짜증을 냈죠.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7년 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서윤에게 진우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밥이나 제대로 차려. 그리고 식탁을 엎어버렸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서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다음날 사과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죠.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서윤은 용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폭력은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심하게. 서유는 참았습니다. 딸을 생각했거든요. 이혼하면 딸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년 전 진우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20년을 산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서유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병을 이겨내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진우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더 잔인해졌어요. 병을 핑계로 서윤을 더 심하게 괴롭혔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못해줘? 당신이 제대로 돌봤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서윤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자신을 때리는 것도 다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암세포가 더 자라는 기분이야. 그 말이 서윤의 마지막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분노였어요. 지난 2년간, 아니 1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서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비싼 약, 유기농 식재료, 병원비. 하나도 아끼지 않았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오직 진우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모욕이었어요. 폭력이었고 무시였죠. 서윤의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세워졌어요. 그때 강식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진실, 용기.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건가요? 서윤은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앨범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죠.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을 구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서윤은 아버지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빠. 서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결심이 섰습니다. 서윤은 부엌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묵직하게 바닥을 눌렀어요. 주변의 대화 소리가 멀게만 들렸죠. 사람들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신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시동생의 아내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멈췄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서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서윤은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진우를 향해서요. 진우가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원래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왜 그래? 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우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어요. 오직 진우만 보고 있었죠. 진우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눈, 파리한 입술, 위암 말기 환자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서윤은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의 머리카락을 향해서요. 진우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하지만 서윤은 더 빨랐어요. 진우의 머리를 움켜쥐었죠.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진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도 소리쳤죠. 형수님, 언니 그만해요.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을 단숨에 벗겨냈어요. 가발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에 검은색 가발이 들려 있었죠. 서윤은 그것을 바닥에 던졌어요. 가발이 카펫 위로 떨어지며 구겨졌습니다. 주변이 숨을 죽였어요. 서윤도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의 머리를 봤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진우의 머리를 덮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죠. 건강한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서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게... 진우가 황급히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리고 서윤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윤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가발을 왜 벗겨? 서윤은 비틀거렸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목이 꺾였어요. 아팠지만 서윤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머리카락을 계속 쳐다봤죠.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항암 부작용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그럼 왜 가발을 써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한데 왜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서윤의 얼굴 앞에 흔들어댔죠. 이것 봐. 소견서야. 스트레스성 급성 탈모라고 나와 있어. 서윤은 그 종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어요. 확실히 병원 소견서였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고 진단명은 스트레스성 급성 탈모증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진우를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의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강식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윤과 진우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였죠.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이 얼마나 힘든데. 신우이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오빠가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형수가 이럴 수 있어요?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환자한테.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서윤이 악마가 돼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괴롱하는 악독한 아내로 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윤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건 당신 머리야. 정신병원에 가봐야겠어. 시동생과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형수님 나가세요. 언니,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서윤은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서윤을 현관까지 질질 끌고 갔죠. 서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를 봤어요. 진우는 소파에 앉은 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비웃는 미소였죠. 그 순간 서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미소는 뭐였을까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서윤은 문 밖에 혼자 남겨졌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서윤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손바닥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는데 오히려 서윤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현관문을 봤습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는 문이었어요. 그 너머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서윤에 대한 험담일까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걸.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서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낮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뻔했거든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한 번 실수로 받았었어요. 시누이였죠.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찜질방 로비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뉴스 하단에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위암 환자 남편 학대한 아내, 추석날 가발 벗겨 망신.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가 났나 봐요. 누가 올렸을까요? 시누이일까요? 아니면 친척 중 누군가일까요? 서윤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말기암 환자 남편에게 폭력 행사한 아내, 정신병력 의심되는 며느리, 시댁 차례상 난장판. 세상에 이런 일이, 아픈 남편 괴롭히는 악독한 아내. 댓글도 가득했어요. 저런 인간 말종이 어딨어. 남편 불쌍하다. 감옥에 보내야지. 서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갔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서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서윤은 귀신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졌어요. 뺨은 푹 꺼져 광대뼈만 튀어나왔죠. 이게 나야. 서윤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죠.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죠. 가방에서 시아버지가 준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도 쓰지 않았죠. 서윤은 봉투를 꺼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이 한 장, 두 장, 세 장, 5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한테 이 꼴을 보일 수 없었어요. 서윤은 돈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어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김서윤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우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목소리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혜성그룹 윤혜린입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성그룹이요. 대기업 총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윤혜린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요? 네. 김철수 소방관님. 제 은인이시죠.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서윤은 찜질방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시간 후 찜질방 로비에서 윤혜린 회장을 만났습니다. 68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품위가 넘쳤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윤 씨 맞죠? 윤혜린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윤은 황급히 손을 닫고 악수했죠.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둘은 로비 구석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서윤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펼쳐봤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2015년 3월 7일. 오늘 큰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오피스텔 7층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윤혜린 회장님도 그중 한 분이셨다. 다행히 모두 구했다. 윤혜린 회장님처럼 훌륭한 분을 지킬 수 있어 영광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그날 당신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김철수 소방관님이 저를 안고 계셨죠. 산소 마스크를 제게 씌워주시고 본인은 연기를 마시면서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후 몇 달 뒤 당신 아버지가 순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어요. 김철수 소방관님의 가족을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왜 이제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고 당신을 알게 됐죠.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제게 새 삶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의 딸에게 새 삶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흘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하지만 울고 나면 일어서야 해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이틀 후
서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검은색 정장, 그리고 자신감 있는 표정. 윤혜린 회장이 준비해준 옷과 헤어였어요. 거울을 봤을 때 서윤 자신도 놀랐죠. 이게 나야? 윤혜린 회장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당신 모습이에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서윤은 병원 정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진우가 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긴장되세요? 윤혜린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들어가시죠. 아내로서 당신에게는 남편의 의무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어요. 서윤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무과를 찾아갔죠.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35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명찰에는 박소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박소희, 진우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소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남편의 의무 기록을 떼러 왔어요. 이진우 환자요. 박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서윤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윤혜린 회장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들이었죠. 박소희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시간을 끄는 것 같았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서윤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5분째였어요. 그때 박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오늘은 발급이 안 돼요. 시스템 오류요? 네. 내일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서윤은 박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소희가 눈을 피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몇 시에 끝나는데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요. 서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박소의 과장이 방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윤혜린 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소희의 사진과 정보가 떠 있었어요. 박소희 35살, 서울중앙병원 원무과장. 3년 전에 입사했고 최근 1년 동안 당신 남편과 자주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조사했죠. 그녀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이상한 입금이 여러 번 있었어요. 출처불명의 큰 돈이요.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그녀와 당신 남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윤혜린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목적지는 알려드린 곳이에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미행할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외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윤혜린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사람들이 당신 집 근처를 감시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짜릿했죠. 차는 서윤이 살던 아파트 근처에 멈췄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저기 봐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진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아는 진우가 아니었어요.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기침도 하지 않았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들고 있었죠.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게 정말 우리 남편이에요? 진우는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누군가 나왔어요. 박소희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포옹했어요. 진우가 박소희의 허리에 손을 감쌌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찍어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전문가용 카메라였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찰칵, 찰칵, 찰칵. 진우와 박소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따라가세요. 윤혜린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진우와 박소희가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봐요. 하지만 들키면 괜찮아요. 이 가발 쓰고 선글라스 끼세요. 윤혜린 회장이 준비물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변장을 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어요. 서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죠. 진우와 박소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어요. 진우가 잔을 들어 박소희와 건배했죠.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박소희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고 키스까지 했죠. 서윤은 카메라로 그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이제 알았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서윤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다 찍었어요. 윤혜린 회장이 카메라를 받아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의학 전문가한테 보여줄 차례예요. 의학 전문가요? 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진들과 당신이 아는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해 줄 거예요. 서윤은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혜린 회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윤은 커다란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죠. 진우의 사진, 박소희의 통장 내역, 레스토랑에서 찍은 증거 사진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 같았죠.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준혁 교수님이에요.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시죠. 윤혜린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회장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준혁 교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일주일 전에 윤 회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로 받은 사진들도 봤고요. 김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의무기록 사본이 떠올랐어요. 이게 남편분의 의무기록이에요? 서윤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했어요. 이진우 환자의 이름도 보였죠. 어떻게 구하셨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환자의 배우자인 당신이 직접 신청했으니 문제 없어요. 김 교수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기록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어요. 먼저 2년 전 기록부터 볼게요.
2023년 9월 15일 위내시경 검사 결과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암 사기로 진단됐다고 나와 있어요. 림프절 전이, 복막 전이까지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럼 정말 암이었던 거예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기록은 조작됐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조작이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아요. 먼저, 위암 사기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어요. 체중 감소, 빈혈, 복수 등이 기록이 없죠. 김 교수가 다른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기록을 보세요. 여기 적힌 약물 이름과 용량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 건데요? 위암 사기에는 보통 이런 조합을 쓰지 않아요. 게다가 부작용 기록도 너무 적어요. 정말로 이 약물을 썼다면 훨씬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거예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검사 수치예요. CT 촬영 결과, 혈액 검사 결과, 종양 표지자 수치. 이 모든 게 말기 암 환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진우 오빠는 건강합니다. 적어도 암은 없어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김 교수가 어제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진우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말기 암 환자가 저렇게 와인을 마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걸음걸이를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윤혜린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건 명백한 사기죠? 네. 의료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박소의 과장이 원무과에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속았어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 교수를 봤어요. 그럼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김 교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 시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죠? 네.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세요.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들이 말기 암이라면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윤혜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신 시아버지가 최근 7개월 동안 진우 씨 명의로 상가 2채를 증여했어요. 시가총액 40억 원이에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40억이요? 네. 그리고 박소의 과장 통장으로 들어온 돈도 그 시기와 맞아떨어져요. 진우 씨가 상가를 받을 때마다 박소의 통장에 큰 돈이 입금됐죠.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윤혜린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도 봐요. 진우 씨 명의 주식 계좌예요. 최근 2년간 거래 내역이에요. 서윤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총 3억 원어치 주식을 샀네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수익이 8천만 원이에요. 3억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서윤은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나쁜 새끼들.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욕을 하지 않던 서윤이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가 성립해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도 되찾을 수 있어요. 사기로 받은 거니까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싸울 건가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싸울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다 빼앗을 거예요. 내가 잃은 인연, 내가 흘린 땀, 내가 참았던 모욕. 다 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윤혜린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복수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된 거죠. 그리고 사냥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들이었어요. 서윤은 받지 않았죠. 하지만 문자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미친년아, 남편 괴롭히지 마라. 정신병원 가라.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악플이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왔죠. 서윤은 손이 떨렸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윤혜린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위암 환자 남편 학대 의혹, 아내의 정신병력 논란. 서윤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씨의 아내 김서윤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녔으며 최근 들어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윤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 정신과 다닌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죠.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이미 당신이 남편 가발을 벗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거든요. 영상이요? 네. 누군가 그날 촬영한 것 같아요. 당신이 가발을 벗기는 장면이 편집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픈 남편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아내로요.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동생이었죠. 서윤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5번, 6번.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그만하세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하는데 형수님이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면서요? 뭐라고요? 내가 재산을 노려요? 그렇게 소문났어요. 형수님이 시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고 형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진짜는 진우 오빠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형수님 말고 누가 믿어줘요? 증거는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확인했고. 정신과 의사요? 형수님 담당 의사 말고요? 시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치료나 받으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에요. 윤혜린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모든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리한 수법이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다. 시아버지 강식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아버님, 지금 어디 있냐? 그게 진우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조심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뭘 꾸민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나고 있어. 그리고 박소희 그 여자도 계속 집에 온다. 아버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힘없이 말했죠. 나도 약점이 있다. 진우가 그걸 알고 있어. 무슨 약점이요? 말할 수 없다.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윤혜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분도 무언가 당하고 계신 것 같네요. 협박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엄마가 정신병이 있대요. 그래서 아빠를 괴롭혔다고. 애들이 다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 나한테 쪽지를 줬어요. 미친년 딸이라고 써 있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 진짜예요? 엄마가 아빠를 때렸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다들 그렇게 말해요?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엄마가 설명할게. 싫어요. 나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나 피해요. 하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바닥에 부딪혔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까지 날 의심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서윤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 딸까지. 서윤은 혼자였어요. 윤혜린 회장마저 없었다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저녁 무렵 윤혜린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진우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김서윤 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독살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집에서 압수한 약초들이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서윤 씨가 치료용이라며 먹였는데 실제로는 독이었다고요. 서윤은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오라고 한 약초들이었어요. 항암에 좋다고 해서 비싸게 샀던 것들이었죠. 그건 시어머니가 사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당신 명의로 구매한 걸로 돼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각본이었죠. 그리고 서윤은 그 각본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싸워야죠. 끝까지요.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이 윤혜린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서윤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죠. 김서윤 씨,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나이 든 형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윤혜린 회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가시죠.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틀거렸죠.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일게요.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서윤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었어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죠. 하지만 적어도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취조실로 안내됐어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았죠. 형사 2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서윤 씨, 남편분께 독성 물질을 먹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당신 명의로 구매한 약초에서 독성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사오라고 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만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형사가 사진을 여러 장 내밀었습니다. 서윤의 집 부엌 사진이었어요. 약초들이 가득한 서랍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남편 치료용으로 보관하던 거예요. 치료용이요? 의사 처방전이 있습니까? 그건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방전은 없었어요. 민간요법이었거든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 진술입니다. 당신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상한 약을 먹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에 좋다고 해서 믿고 먹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우 오빠는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진우 오빠는 위암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의무 기록도 조작된 거고요.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서윤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속았다고요.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손에 없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출하시죠. 지금은 독살 미수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서윤은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죠. 저는 독을 먹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조사가 끝났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때까지 유치장에 계셔야 합니다. 유치장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서윤은 항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철창 아니었어요. 작은 공간에 화장실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서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였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을 눌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유치장에 갇힌 범죄자. 그게 지금 서윤의 신분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간수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쟁반 위에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먹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은 조용했어요. 가끔씩 다른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윤혜린 회장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윤혜린 회장이라면 진작 사람을 보냈을 텐데. 새벽 4시쯤 간수가 왔습니다. 김서윤 씨, 전화 받으세요. 서윤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간수를 따라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저예요.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지쳐 있었죠. 회장님, 왜 이제야 연락하세요? 변호사는요? 미안해요. 큰일이 생겼어요.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쟁회사가 저희 그룹을 공격했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긴급 이사회에 묶여 있어요.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보낼게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틀, 아니 사흘 정도. 사흘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인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혜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 조금만 버텨줘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간수가 재촉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윤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윤은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윤혜린 회장도 이제 없었습니다. 딸도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도 도울 수 없었죠. 세상 누구도 서윤의 편이 아니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끝인가? 마음 한구석에서 포기하고 싶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인정해. 내가 졌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의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그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죠.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렸어요. 콘크리트가 차가웠죠. 창문 너머로 희미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변호사도 없었어요. 윤혜린 회장도 올 수 없었죠. 딸은 서윤을 믿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약점에 묶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했었죠. 진우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진우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했던 거예요. 서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그녀를 부려먹었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죠. 딸도 낳았고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어요.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늘 자랑스럽게 일하셨죠. 어렸을 때 서윤이 물었었어요. 아빠, 왜 위험한 일을 해요? 다른 직업은 안 돼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었죠. 서윤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란다. 그리고 내가 구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자식이야.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게 내 일이란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뭔데요? 용기란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용기야. 서윤은 그 대화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두려움보다 용기를 택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서윤은 속으로 불렀어요. 나도 아빠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유치장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서윤도 용기를 낸 적이 있었어요. 진우의 가발을 벗겼을 때요.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가발을 벗긴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 순간 서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윤혜린 회장을 만났을 때요. 낯선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죠. 나도 할 수 있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혜린 회장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서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있었어요. 사진도, 의무기록도, 통장 내역도, 윤혜린 회장이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죠. 그걸 법정에서 제시하면 됐습니다.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하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의심하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윤은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엄마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윤 자신이었어요. 서윤은 2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하인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김서윤이었습니다. 소방관의 딸이었고, 하은이의 엄마였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였어요. 다시 찾아야 해. 나 자신을. 서윤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식혔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서윤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가족의 외면, 세상의 비난. 모두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한테 용기가 있어. 서윤은 확신했어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 남을 구하는 용기가 서윤에게도 있었어요. 이번엔 자신을 구할 차례였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주황빛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거예요. 판사 앞에 서게 될 거죠. 변호사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서윤 스스로 말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됐죠. 할 수 있어.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평온하다니. 하지만 정말로 그랬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진실을 위해 싸울 거죠.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 삶이었습니다. 그게 서윤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서윤의 어두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울 시간이었죠.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 안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지나 심사실 앞에 섰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잠깐만요.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윤혜린 회장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변호사 2명이 따라왔죠.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윤혜린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사는요?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번엔 제가 그의 딸을 구할 차례예요.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윤혜린 회장이 변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들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검사도 자리에 있었어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진우와 박소희의 사진, 조작된 의무기록 분석 자료, 통장 거래 내역. 판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기 사건이군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독극물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약초는 시어머니가 구매를 지시했고 독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것도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아 보이는군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방하겠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자유였습니다. 윤혜린 회장의 차에 올라탔어요. 출발하려는 순간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내렸어요. 시아버지 강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버님. 강식 회장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이틀 사이에 더 늙어 보였죠. 탈 수 있을까?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강식 회장이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강식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실격이다. 왜 막지 못하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강식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가 내 약점을 알고 있어. 30년 전 일인데 세금 탈루 건이야. 당시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드러나면 나도 회사도 끝장이야.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거군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며느리가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강식 회장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잖아요. 죽기 전에 재산 좀 물려받고 싶어요. 진우야, 아직 시간이 있잖니? 없어요. 의사가 6개월이래요. 제발 부탁드려요. 강식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알겠다. 상가 한 채 더 증여하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 그리고 아버지. 응? 만약에 거부하시면 30년 전 그 일 세무서에 제보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식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정말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서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한 거예요? 그래. 2년 동안 나는 아들의 인질이었어. 강식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도 벌을 받을 각오가 됐어. 며느리까지 희생시킬 순 없다. 윤혜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충분해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예요. 강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요. 뭐든 해요. 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어요. 서유는 강식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마울 게 뭐 있어. 진작 이래야 했는데. 차는 윤혜린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서윤, 윤혜린 회장, 강식 회장, 그리고 변호사들. 테이블 위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공격할 차례예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고소합니다. 동시에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강식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어. 아버지로서 아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거지. 그러면 아버님 과거 일도 드러나는데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진우가 폭로할 거였어. 차라리 내가 먼저 밝히는 게 낫지. 윤혜린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이요? 네. 강식 회장님이 큰 재산을 또 증여하겠다고 가족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진우와 박소희가 의심 없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는 거군요.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요. 모든 가족과 친척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미리 대기시킨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고요.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서윤은 테이블에 놓인 증거들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서류, 녹음 파일.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언제 시작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죠. 사흘 후 오후 2시 강식 회장의 회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신우이, 시동생, 그리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큰 재산 증여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박소희가 뒤에서 밀고 있었죠. 아버지 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완벽한 환자 연기였어요. 강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진우와 박소희가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진우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5명쯤 됐어요. 강식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진우의 병세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진우에게 증여하기로요. 신우이와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곱게 빗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서윤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어? 나가. 잠깐만요. 강식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서윤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 씨, 뭐 하는 거예요? 박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리모컨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와 박소희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위암 환자가 아닙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픈데. 서윤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의무기록 분석 자료였어요. 서울대 의대 김준혁 교수님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진우 씨의 의무기록은 조작됐어요. 항암 치료 기록, 검사 수치 모두 가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박소혜 과장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며 의무기록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이진우 씨는 2년 동안 아픈 척 연기를 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떴어요. 박소혜 씨 통장입니다. 최근 1년간 총 3억 원이 입금됐어요. 출처는 이진우 씨고요. 이건 업무상 정당한. 박소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 끊었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돈이라면 왜 숨겼을까요? 서윤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강식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프잖아요. 죽기 전에 재산 좀 물려받고 싶어요. 진우야, 아직 시간이 있잖니. 없어요. 의사가 6개월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거부하시면 30년 전 그 일 세무서에 제보할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오빠를 돌아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시동생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형, 아버지를 협박한 거야? 진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변명이 나오지 않았죠. 박소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씨, 박소혜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선 거예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죠. 박소희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진우 씨, 박소혜 씨, 동행하시죠. 경찰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신우이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만 믿고. 시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친척들도 하나둘 사과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어쩌다. 강식 회장이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어. 서유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2년간의 악몽이 끝났어요.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강식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며느리.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말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서윤을 불렀어요. 엄마. 하은이었습니다. 딸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해서. 하은이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괜찮아. 다 끝났어. 서윤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새로 지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검은색 정장 대신 밝은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게 기르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옆에 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딸은 이제 23살이 됐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죠. 아니, 전혀 안 떨려.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윤혜린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언니라고 불러요. 아직은 어색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고 지역 주민들도 왔죠. 그리고 1년 전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강식 회장도 나와 있었어요. 1년 사이 더 많이 늙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죠. 며느리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서리꽃 재단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서리꽃 재단 이사장 김서윤입니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당당했습니다. 서리꽃은 가장 추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얼음 위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죠. 저는 이 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어요. 저는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기를 당했고 학대를 받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윤혜린 회장을 봤습니다. 강식 회장을 봤고 딸을 봤어요. 이 재단은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거예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윤은 현판을 덮은 천에 손을 댔습니다. 윤혜린 회장과 강식 회장, 그리고 하은이도 함께 손을 얹었어요. 서리꽃 재단 개관합니다. 천이 떨어졌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글씨로 새겨진 현판이 드러났어요. 서리꽃 재단.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현판식이 끝나고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상담실, 법률사무소, 쉼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서윤은 1층 상담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고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저기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둘은 상담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떤 일이세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2년째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서윤은 여성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우리가 함께 있어요.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안전한 곳도 마련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용기 내서 찾아와줘서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보였어요. 절망 속에서 윤혜린 회장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이요. 이제 서윤이 그 역할을 할 차례였습니다. 저녁 무렵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하은이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뭐가? 엄마가요. 정말 멋있어요. 서윤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이 재단 일도 바쁠 거고.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좋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둘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윤혜린 회장이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언니. 서윤이 이번엔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윤혜린 회장이 서윤 옆에 섰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서윤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나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죠. 서윤은 김서윤이었습니다. 서리꽃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하고 아름다운 김서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